그러면 제13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합니다. 어제로 당 사무처 당직자들의 배치가 끝났고 오늘 조강특위위원 임명이 완료됐습니다. 당 사무처 당직자들의 새로운 배치로 당이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당 사무처 당직자들과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임명된 이후 새롭게 당이 실질적으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당이 주인이다 이런 생각으로 당이 파악하고 판결하고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나라 정치와 정치 구조 개혁의 선봉장이 되어준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직 강화 특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이 시작이 될 텐데 우리 바른미래당이 이제 실질적인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를 하고 지역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당당하게 당선이 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만들겠다 하는 각오로 운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지역위원장 구성에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하고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구성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을 준공식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8차 일자리위원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신산업의 역할에 대해서 또 규제 혁파에 대해서 강조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일입니다. 우리 경제가 OECD에서 내년 성장률을 3%에서 2.7%로 하락을 시켰고 민간경제연구원에서는 2.5%까지 내려다 보았습니다. 제조업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수출도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고 또 대기업을 방문해서 기업 활동을 격려해 준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 같은 고정관념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면서 정부 주도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었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이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하는 확고한 철학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8차 일자리위원회를 청주 공장에서 하이닉스 공장에서 개최를 했는데 뜻을 이해는 합니다만 결국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규제 혁파를 강조하고 기업의 역할을 강조를 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아직도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이러한 자세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이고 부위원장을 임명을 하고 또 그 밑에 정책실장이 모든 것이 청와대 중심으로 경제가 움직여가면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 장관들이 자기 역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의 철학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것을 위해서라도 청와대 정책실장 또 그 경제 운영에 책임을 회피한 경제부총리는 경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이 된 것
이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청와대가 경제 일선에서 물러나고 경제부총리가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실용적인 시장주의자를 경제부총리로 임명을 해서 경제부총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그렇게 해서 민간이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표님 일자리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만 더 붙이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 정부는 썩부터 타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발언입니다. 대통령께서 특히 세금으로 정부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의 부작용과 그 심각성을 꼭 인식하셔서 정책의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청와대가 보여준 발언과 행동은 반기업 정서 그리고 시장의 선순환을 역행시키는 소득주도 성장에 고집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 회복과 일자리를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전환 또 말뿐이 아닌 행동이 꼭 필요합니다. 과감한 규제 혁신에 민주당이 앞장설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여당 의원들을 직접 설득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께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행으로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관련하여 여야 간의 험한 말이 오갔습니다. 저는 어제 최소한 부총리 두 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후에 국회 동의가 필수 절차가 될 수 있도록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법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윤회 장관의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은 그 취지가 덕담이라 하더라도 좀 더 신중했어야 합니다. 국회를 경시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회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으로 인해서 협치라는 말이 무색해질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국회 일원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자세입니다. 국회를 철저하게 무시했던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어떤 발언과 행동을 하셨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권위와 존재 가치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 보기가 아니라 행정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국회 기능을 충실히 했을 때 지켜질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 의원님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와 본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좀 정리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환영하고 박수받을 만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간 시장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고정관념이라고 했던 분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 정부는 도움이다. 이런 비정상에서 정상적인 인식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문제는 언행일치인데요. 저는 대통령의 말이 실천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이 성결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우리 손학규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사 교체입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인사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이 경제정책을 책임졌던 사람들의 인사교체가 불가피합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정부 일자리 정책, 즉 공무원을 늘려서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세금 일자리 정책을 폐기할 것을 공식 선언해야 됩니다. 공공 일자리 81만 개, 공무원 일자리 17만 개인가요? 했던 기존의 정책 폐기 선언을 공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뭐 김동연 부총리가 이야기한 것이긴 하지만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를 정부 여당이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는 중앙정부에서는 밴드, 범위를, 최저임금 범위를 정해놓고 단체장들이 자기 지역의 물가나 그리고 경제 수준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것인데, 이미 미국은 연방제국가에서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고 일본도 최저임금이 지역별로 다릅니다. 때문에 한국이 이걸 도입한다고 해서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부터 엄청난 부담이 될 최저임금을 지금 미연에 예방한다는 그런 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교체, 세금 일자리 정책 폐기 선언,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이 세 가지를 수용하기를 촉구를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좀 정책 제안을 할 게 있는데요. 좀 급박한 문제가 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비무장지대 지피를 철거하기로 남북이 합의했는데 남북한 정부한테 요청을 합니다. 비무장지대 지피는 무조건 철거하기보다는 역사에 살아있는 현장으로 보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어디 큰 뭐 별장 같죠? 뒤에가 금강산이고요, 요 앞이 고성에 있는 369 지피입니다. 이 지피가 굉장히 미래 관광 자원으로서 가치가 큽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여태까지 자원한 걸 보면 역사 현장으로 보존해야 될 것을 없애버려서 굉장히 아쉬웠던 과거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 총독부 건물을 없애는 거라든지.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현장을 보존해가지고 큰 효과를 보는 게 대표적인 게 땅굴입니다. 엄청난 외국인들이 땅굴 구경하러 옵니다. 이게 뭐 분단의 잔재라고 땅굴을 다 폐쇄했다든지 하면 누릴 수 없는 효과고요. 또 뭐 잘 아시겠지만 베를린 장벽 보존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그래서 지피 건물이 현재 정부가 합의한 것은 여기 보시죠, 11개인데요. 11개를 다 보존할 것을 촉구를 하고, 대신에 여기 CCTV를 설치를 하면 됩니다. 사람 철수하고 CCTV를 설치하면은 이 지피를 다시 이용해서 어떤 긴장 보조 그런 업무를 벌일 수 있는 것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지피를 없애버리면 도저히 회복 불능입니다. 비무장지대, 38선 이 부분들은 전 세계인의 관심이고 지금도 비무장지대 투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뭐 군인 아니면 못 가봤는데요. 이번에 지금 이대로 놔두면 연내에 철거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남북으로. 때문에 제가 급박하게 정책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비무장지대 지피 무조건 철거하기보다는 역사에 살아있는 현장으로 보존해 줄 것을 남북한 양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촉구를 합니다. 네, 최근에 전원책 변호사가 자유한국당의 조강특위 위원이 된 이후에 연일 마을 잔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도 정치 현장에서 뛰면서 방송 평론도 종종 하지만은 원래 가장 쉽고 재미있는 게 정치 평론이고 가장 어려운 게 정치인 것 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본인이 평론가 시절에 늘 주장했던 것처럼 정치인을 모두 싸잡아서 단주대로 보내기 어렵다는 것을 빠르게 인지하면서 말 그대로 정체성의 혼란을 제대로 겪고 있는 걸 보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당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인사들이 항상 들어갈 때와 달리 들어간 직후에 그런 혼란을 겪는 것을 세상에 통과하게로 이미 보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과거의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단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탄핵당해도 싸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선거 막판에는 탄핵의 진실은 선거의 승리하면 바꿀 수 있다 라고
탄핵에 대해 급하게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졸속 탄핵에 대해서 침묵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급격히 탄핵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평론을 하면서 과거 게이트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니 오히려 박근혜 게이트라고 명명해야 한다라는 위치로 이야기하던 그런 인식에서 아주 급격한 변화입니다. 물론 시청률과 당 지지율을 얻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만은 앉은 자리에 따라서 말이 바뀌면은 애초에 정치인이 자질이 없는 것입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어젠다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인적 쇄신이 본인의 어젠다이고 그에 집중해서 수준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쳐내는 것보다 들꽃 같은 분들을 모셔오는 것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바른미래당이 이제 젊은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토론 배틀이라던가 아니면 적성평가등과 같은 새로운 고민들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경쟁을 야권위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에 관해서는 두 야당이 의견을 교류하고 서로 벤치마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이미 상처받은 야권 지지자들에게 바늘놀이에 실내어 쓴 것 같은 그런 정치공학적인 야권 통합론을 내세우면서 바른미래당을 그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야권 통합이라는 중요하고 거대한 과제가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분이 가볍게 언급할 때마다 희화화되어가지고 그 효과및 기대치가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네. 오늘은 그 북한의 사이버 해킹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이 전 세계 은행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해서 최소 1억 달러 이상의 돈을 빼돌렸다는 뉴스가 났죠. 북한은 그래서 2년 전에 우리 국방망을 뚫었고 사이버 전선을 지키는 사이버 사령부는 물론 방산 기업을 해킹해서 우리 작전 계획은 물론 무기 체계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자료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냥 우리 신대철 의원 자료는 악착까지 봤는데 왜 이 자료는 돌려달라고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판문점 선언을 하면서 남북이 적대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소비자 보호원 등 공공기관을 해킹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해커 부대는 세계 3위 수준이고 정찰 총국 밑에 한 6천, 7천 명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이버 사령부는 600명 정도입니다. 그는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또 국방위원들은 사이버 사령부를 없애라고 지금 난리를 쳤었고요. 우리 문재인 정부도 사이버 사령부를 적폐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기가 많이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가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긴다면 도리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칠 겁니다. 이지스함이나 F-35 같은 비싼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최신 무기일수록 소프트웨어가 분량이 많고 해킹의 위험에 노출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남북한이 이런 평화 모드라 하더라도 우리 세계는 사이버 전쟁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우선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사이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 한승영 의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남북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든 공간이 사이버 공간을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해주기를 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사이버 사령부의 임무를 명확하게 하고 육해 공군과는 별개로 사이버 병가를 만들어서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됩니다. 작년 말에 송영구 장관이 사이버군을 작전사령부 규모로 키울 거라고 했는데 국방부는 어떻게 인력 양성을 할 건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하십시오. 그리고 국방망 해킹 사고 이후에 작년 국감에서 국방부는 해킹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마련한 34가지 대책 중에 추진이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이버 보안 인력 양성과 기술 확보를 위한 2019년 예산을 제대로 배정해야 합니다.
우리 당 국방위원님과 예결위 위원님들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정부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끝내고 나니 이대로 두면 이 정부와 대화가 단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공직윤리 강의를 받으셔야 할 것 같고 공직윤리 강의가 없이는 대화가 단절될 것 같습니다.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문제를 지적하는데 도대체 문제가 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이 이 정부에 하루에 한 명씩 행해지는 낙하산 캠코더 인사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 지적은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공직윤리에 따르면 임명을 할 때는 직을 기준으로 직에 맞는 전문성과 도덕성, 사명감을 갖춘 사람을 임명해야 된다는 공직윤리의 인식의 바탕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총리는 사람을 기준으로 나와 철학을 같이 하는데 내가 신뢰할 수 있는데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내 사람인지를 기준으로 임명을 한다는 인식을 보여줬습니다. 연설문과 관련해서 공직윤리에 비추어서 업무는 공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비추어서 사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총리는 이에 대해서 자문위원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 제도를 활용을 했을 뿐이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문위원이라는 제도는 전문 영역이 필요한 곳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공적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무총리 스스로도 얘기했듯이 국무총리의 연설문은 그리 전문 영역도 아니고 그리고 자문위원회 위촉을 통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운영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사인에게 맡긴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공직윤리와 달리 엎어치나 매치나 정신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에서 공직윤리 강의를 개설하고 공직윤리가 꼭 필요하신 이낙연 총리나 조국 민정수석 등을 초청을 할 테니 이에 응하셔서 기준을 같이 하고 앞으로 대화를 계속해 나갈 것을 요청드립니다.